만약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약간 민감한 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조국을 직접 일본에게 넘긴 그런 매국노도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한 목숨 희생하신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맞아요. 1949년 주미 한국 대사관을 나서는 한 80대 미국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한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요.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소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백인 노인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길래 다른 것도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독립과 문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십니다. 자, 188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미국과 국교를 맺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고종이 궁금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때는 이제 미국을 미리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고종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보고 오라고 보빙사라는 그 특사단을 보내요. 가니까 1883년이지 않습니까? 보빙사 사절단 깜짝 놀라요. 뉴욕. 그 노래를 불렀습니까? 실제 그 당시에? 아니요. 아, 그렇죠. 뉴욕. 정확한 팩트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 춤을 추시는. 뉴욕 하면서 아니 그 뉴욕을 가셨어요. 네. 당시 이미 바로 직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때였어요. 가로등이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그거 보고 귀신이 불 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슉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들은 다음에 귀국을 해가지고 고종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학교인 유경학원을 만듭니다. 여기를 또 졸업한 사람이 이완용이잖아요. 여기서 영어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유경학원이 영어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연락을 합니다.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라고 고종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헐버트는 한국에 와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 되겠다. 와. 그래서 한국어 선생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3년 만에 마스터요?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요. 우리 영어 10년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있잖아요. 10년이 뭐 20년 배웠 20년. 좋게 20년을 배웠습니다. 근데 호머 허버트 박사는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쓰셨습니다. 그 어떤 책을 쓰셨냐면요.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세계의 지리, 지식,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써요. 삼인필지라는 책인데요. 선비사자에 백성민자, 반드시 필자, 알치자. 그러니까 양반이든 일반 평민이든 필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이 책을 쓰는데 한자가 하나도 없는 순 한글로 쓰셔요. 와, 대단하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헐버트 박사의 한글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타깝도다. 조선 사람들은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줄도 모르고 도대체 왜 한글을 이렇게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하면서 한글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한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이거를 헐버트 박사가 직접 그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 네, 헐버트 박사께서 몰랐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띄어쓰기 세종대왕이 만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리랑, 구전으로 내려오던 아리랑을요. 처음으로 서양식 악보로 기록을 남기신 분도 헐버트 박사세요. 누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바꿔서 불렀으면은 계속 그걸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시다. 그걸 악보로 처음으로 남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렵
조선이 일제로부터 노골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헐버트 박사가 저요! 고종을 직접 지키는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이때 헐버트가 지원을 해가지고 고종 불침번을 서요. 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죽일 거라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를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고종은 헐버트에게 부탁하는 합니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을사늑약 체결 못하게 일본에게 좀 압력을 넣어달라라고 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1882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3자가 이 나라를 괴롭히면은 서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워싱턴 DC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백악관 앞에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헐버트 박사를 안 만나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왜요? 왜 안 만났을까? 왜 안 만났지? 일본이 일본이 그 사실을 미리 입수하고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가서 선수를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심하다고요? 당시 고종 황제와 헐버트 박사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미리 일본과 미국은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한 상태였어요.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와 일본의 가스라가 밀약을 한 상태였어요. 뭐냐면 서로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게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어라. 밀약을 한 상태였어. 당연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밀약이 체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요.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를 고종도 모르고 헐버트도 몰랐던 거죠. 최악이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헐버트 박사는 백악관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던 이 가운데 이완용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 드디어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헐버트, 미안하지만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다. 헐버트 박사는 그때 격분을 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인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헐버트 박사가. 그런 다음에 헐버트 박사는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고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특사로 파견을 하는데 헐버트 박사는 이 특사 탐임보다 먼저 헤이그로 다른 루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에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려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입장을 굉장히 열심히 널리 알리십니다. 그런데 김경 교수님, 헐버트 박사는 자국이 아닌 타국의 이제 그 억압과 고통을 정말 내일처럼 처리를 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심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신가요? 왜 그 나라마다 행위나 행동을 표현할 때 그 말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학교를 좀 사랑한다, 애교. 고향을 사랑한다, 애향. 근데 훨씬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할 땐 그 애가 오히려 뒤로 빠지는 게 우리 언어의 특징인데 모성애. 네, 뒤로 빠지죠. 그죠. 헐버트 박사는 더 크죠. 인류애. 네. 맞네. 이런 분은 저는 인류애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양심을 따랐다고 네,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헐버트 박사의 그 헤이그 활동을 일본이 눈치를 채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헐버트 박사를 이제 조선에서 추방을 시켜요. 나가라고. 그런데 이제 헐버트 박사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고종 황제가 당시에 상하이에 있는 은행에 내탕금, 그러니까 왕실 비자금을 그때 은행에 이제 그 예치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헐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하이에 가서 그 내탕금, 왕실 비자금을 찾아라. 그리고 그거로 독립 활동을 좀 해라. 라고 상하이로 건너가세요. 가니까 이미 일본은
그걸 다 인출을 한 상태였어요. 야, 진짜 누가 꼰질른 거야 또.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헐버트 박사는 해방될 때까지 그 돈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드디어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된 후 4년이 지난 194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고령과 여독을 이기지 못하시고 곧바로 서울에 입원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광복절 행사, 그렇게 보고 싶었던 광복절 행사를 보지 못하시고 본인의 소원대로 한국에서 기나긴 삶의 여정을 마감하십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잠든 헐버트 박사도 계시지만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잠든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어니스트 베델. 영국 데일리 크로니컬 특파원 자격으로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하러 한국을 온 영국 신문 기자입니다. 네. 당시 전쟁은요, 이 언론사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아이템이었어. 러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종군 기자들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처칠 있죠? 네네. 영국 총리 네. 지냈던 처칠도 당시에 종군 기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 그때 기자. 들어와요. 이 베델 선생도 기자로 들어왔는데 조선에 들어온 지 36일 만에 특종을 찾아내요.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 경운궁이 바로 덕수궁의 옛날 이름이에요. 경운궁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베델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이 방화했다는 거를 알아내요. 이걸 기사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취재하러 이 나라에 왔더니 일제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위해 가지고 황무지 개강권 같은 네. 거를 뭐 추진한다는 등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양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제의 만행을요.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우리나라에서 창간을 해요. 이 대한매일신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영국인이 소유주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마음껏 쓰겠네요. 자기 쓰고 싶은 거. 그럼요. 반일 논조 어마무시했습니다. 아, 그럼 검열도 안 받겠네. 왜냐면 당시 이게 있었어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일제가 동맹국인 영국 시민이 어떻게 못해 이걸. 좋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생은 막 대놓고 일제의 만행을 다 신문에 다시 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제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을 추방하라고 한국에서 영국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어이, 동맹국, 영국.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은 동맹국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좀 해라. 라고 영국 정부에게 요구를 해요. 네. 영국 정부도 동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 선생을 두 차례나 재판정에 세웁니다. 재판을 해요. 베델 선생은 이 재판 과정에서 건강을 또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7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너무 어린데. 돌아가시면서 이 베델 선생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료를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십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우리나라 사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줄 것을 요구를 하신 분이죠. 자, 한국을 너무 사랑한 푸른 눈의 독립투사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을 만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죽어서라도 한국에 뭔가 남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묻힌 곳 우리가 꽤 생각보다 너무 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한국을 너무 사랑하신 이방인들, 외국인들의 마지막 영면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호머 헐버트 선생님의 묘가 되겠습니다. Friend of Korea, 한국의 친구라고 또 적혀 있는데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저기 계시네요. 이게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신 분의 묘예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배설지 묘. 그러니까 베델 선생님은 한국인은 배설이라는 이름을 또 지셨는데 이 옆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 비석 뒤에 보면 원래 비문이 있었어요. 네. 이걸 나중에 일제가 깎아버려요. 아유, 진짜. 지워버려. 깎여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문이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이 지워버렸어요, 이걸요. 그래서 지워진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복원해서 쓴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합정역 있지 않습니까? 네. 유재석 씨는 합정역 5번 출구를 부르셨죠? 그렇죠. 5번 출구가 아니라 7번 출구예요. 네. 7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네.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2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홍대에 네. 놀러 가시더라도 이 양화진 묘역에 가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참배를 드리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